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인식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또 인식의 세상을 개진한 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칸트는 선언적으로 이미 세상이 있었어. 그것을 이제 물 자체라 하는데 이미 선언적으로 순수한 경험 이전의 것의 전체를 뜻하는 게 이제 물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 12범주라는 것이 선언적으로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신활동을 통해 인식한 것, 그것이 이제 인식이다.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정신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인간의 정신활동 그리고 인식의 활동 그로 인해서 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초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의 먼저 의지에 좀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 하는데요. 의지는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자연력, 맹목적으로 그저 충동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무한히 올라오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의지다라고 해요. 그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현상으로 하고 현상된 걸 또 숙고하고 고찰하고 고민해서 인간의 행동 속에서도 현상하고 있는 것이 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제 내 안에 있는 의지, 내가 결단을 하기 전부터 이미 경험이 이전부터 있었던 맹목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것들이 모두 다 의지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불이 나는 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씨앗을 품고 나오는 저 이파리, 이게 엄청난 의지라는 거죠. 계속 올라오는. 자, 자연력에서의 의지는 큰 물이 낮은 곳을 흐르는 거 제어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동. 그리고 자석을 두면 내가 아무리 반대로 남극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끊임없이 북극을 향하려고 하는 이런 집요함. 그리고 인간의 소망처럼 방해하면 할수록 생기는 이런 격렬함.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 어떤 격렬함, 이게 들끓는 이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거 의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상하고 숙고해서 인간의 행동으로는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욕망하는 거, 욕구하는 거, 갈망하는 거, 추구 노력, 고집스러운 거, 이런 것들 모두가 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다른 걸 하고 싶고 뭔가 쉬고 자고 싶었지만 의지를 가지고 목요일날 이 시간에 이 문을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제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사실 보면은 의지라는 건 거죠. 이 의지. 자, 의지야말로 세계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 그 자체이고 모든 현상의 유일한 어떤 핵심을 갖는 게 의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제 세계는 나의 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죠. 이것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의 공간이라는 한정된 이 북클럽에서 이 7시부터 10시라는 시간성 안에 지식을 탐구하고 내가 통찰될 거야. 통찰되는 사물화가 되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라는 사물이라는 그 표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은 의지로부터 출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나의 의지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두 가지 관계, 두 가지 사이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나는 고찰을 해야 돼. 어떤 관계일까 봤더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지금 많은 북클럽과 많은 책들 중에 오늘날의 이 북클럽을 선택하고 이 책을 골랐다는 것은 분명히 의지로 삼고 있는 이유로 삼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충분 근거율이라 하는데 인간의 이런 행동들은 근거율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내가 이 공간에 이 시간에서 어떤 사물성을 만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의지가 계속 출현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와서 엄마가 가래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은 그런 사물 자체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의지의 현상으로서 이미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현상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고 현상의 형식으로 즉 근거율로서 우리는 의지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지가 지금 오늘의 북클럽을 표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질문은 이런 의지의 충분 근거율이 되는 네 가지의 형식이 뭘까? 직관, 개념, 오성, 이성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직관인데요. 직관의 대상이 되는 신체. 신체는요, 내 의지를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래요.
우리 많이 배웠죠. 네 몸이 말하고 있다. 사물이 말하고 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공부하다가 하나의 신체 증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요, 목요일날 강의를 담당하면 수요일날 긴장도 많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쇼펜하우를 읽었어. 나 어떤 큰 어떤 그 포부와 설렘이 컸는지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온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제가 종아리가 이렇게 땡땡한 적이 없는데, 아니 엄청 땡땡, 오른쪽 그 종아리부터 대퇴부까지 오른쪽 다리가 절개된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 드리면 이제 운동한다고 수행 발효를 했었잖아요. 근데 월수금 저녁 운동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강의가 있으면 수요일날 얼마나 그게 힘든지, 이게 마음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사례도 찾아야 되고, 아직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연결성이 못한 것 같은데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몸은 어떻게든 이 체력을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하다 보니까 속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해요. 어제는 암체어라는 걸 했는데,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했을 때 제가 안 쓰던 근육이 많았는지 집에 왔는데 이제 씻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오른쪽이 굳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근육 운동을 해서 그래요, 그냥 근육통이 있어요 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내 신체 부위가 어떤 의지를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운동하다가 약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사실 멀미나는 현상이죠. 멀미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피사체가 반대로 가잖아요. 이 현상 자체에서 멀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머리로나 마음으로는 빨리 가서 공부하고 쇼펜하우어 빨리 만들고 싶어. 왜냐면은 내가 이번 주 북클럽에서 진짜 잘 소개를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내 몸은 필라테스 열 세야 되고 막 선생님이랑 1시간 동안 씨름해야 되고 여기에 갖다 놨으니 이 속에서의 신체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내 안의 의지가 표상으로 나오는 증상들이 되게 많다. 여러분들이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가지고 내 속의 의지가 어떤 근거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의 증상으로 표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을 고찰하라는 것이 이 정신의 세계인 거죠. 신체의 각 부위는 의지를 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체형이 다를 수 있었는데, 왜 이제 바스트는 크고 팔다리는 얇은 이런 체형을 갖게 됐는지, 이것은 제 삶의 역사가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어떤 표상이었던 신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되돌리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된 의지, 성격 자체도 MBTI 막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 2, 3년간에 주로 했었던 성격군이 나의 성격을 만들듯이 나의 의지의 어떤 양태가 의지를 만든 것이 이제 표상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우리 잊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감정의 폭을 좀 넓혀요. 감정이 그냥 힘, 약한 뭔가 수치, 좌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능적, 도덕적인 것도 감정으로 생각하고, 촉감에 대한 고통 이런 것도 감정이라 해요. 색채감과 음향의 조화와 부조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통각적인 감각들, 그런 거 이제 감정이라 하고, 힘에 대한 그리고 강함, 약한, 건강, 우정까지 우리는 감정이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이제 넓은 거죠. 이것이 지금 무엇의 이유로 지금 표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직관의 대상이 되는 신체로서의 충분 근거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객관이라는 세계, 물 자체의 세계에 직관할 수 있는 출발점이면서 직접적인 객관이며 인식의 출발점이다. 세상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이 객관의 세계에서의 신체로서의 직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를 근거 삼아서 좀 세계를 인식하고 표상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판단하게 하는 개념인데, 개념에 입각해서야 이제 정신성으로 사유하는 체계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1번의 신체는 감각과 통각과 감정, 그것들 느껴가지고 의지를 표상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면, 개념부터는 그 정신성으로 좀 더 고찰하고 고민하고 모으고 이런 사유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개념은 언어이고 곰곰한 계획에 따른 행동이며 나아가서 학문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하게 퍼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이제 개념의 사유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의 기호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을 모아요. 또 기호는 어떤 해석을 기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해서 하나씩 모아요 해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라는 표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IP라는 증상자. 이거 그냥 증상자래, 증상이 있는 사람이래 라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증상자를 뭐라 하는지, 가족치료에서는 엄마 아빠 삼각화에 아들이 꼈는지 자녀가 꼈는지, 그리고 전통정신분석에서는 이드와 초자의 사이에서 자아가 억압되어 있어서 이것이 옴짝달싹 못해서 증상으로 터져나왔어, 이렇게 설명의 국면이 많잖아요. 증상자라는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모으고 모아서 애매했던 것들이 다 정립이 되는 사유를 해서 내가 표상으로 하나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점점. 자, 이것은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으로 나뉘게 된대요. 구체적 개념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IP 같은 거, 말, 이렇게 근거가 딱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구체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연상되고 추상되는 그 개념들, 이 이제 직관적 인식으로서의 추상적 개념인데, 관계의 측면에서 IP는, 덕목의 측면에서 IP는, 연구의 목적에서 IP는, 이렇게 추상할 수 있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계속 대입할 수 있도록 연상케 하는 그 정신의 근거를 갖게 되는 사유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 그게 우리 집단은 여행을 좋아하나 모르겠어. 근데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구체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꾸 오펜하이머랑 헷갈려요, 지금. 쇼펜하우어를 자꾸 저번에 강의했던 오펜하이머랑 자꾸 헷갈려서, 쇼펜하우어는 여행을 가지고, 여행이라는 구체적 개념을 가지고 추상 개념을 연상하면서 결국 여행을 가냐 안 가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규칙을 세우는 그 근거 자료로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행에 대해서 선한 어떤 이유, 악한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막 떠올렸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자, 지루함을 달래, 기분을 흥겹게 해, 헛된 욕망을 진정시켜, 지식을 넓혀, 공직에 적합하게 만들어, 사업을 촉진하는 선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행에 대한 개념적 그 사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악에 있어서 궁핍하게 되는 원인이고, 쾌락의 지식을 넓혀요.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알미 있느냐, 몸을 아냐에 다른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질투를 일으키는, SNS 보니까, 자, 뭐야, 얘 작년에 파리 갔었네? 나는 지금 동남아인데, 이런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리고 파멸을 가지고 오는, 욕구를 일깨우는, 이런 선과 악의 양극단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와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여행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가 여행한다라고 이제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을 때는, 지식을 넓히는 이유와 공직에 적합하거나 사업을 촉진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오면, 오, 여행 가고 싶어 라는 어떤 그 표상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계속 여행에 돈 쓰면 비행기 한번 타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궁핍하게 되고, 여기에 중독되면은 뭔가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질투를 일으키고, 또 이제 파멸을 가져온다는 악한 개념에서의 그 개념을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여행을 바라본다면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판단이나 어떤 문법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규칙을 근원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게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냥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유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몸이 원하면은 갔다 오고, 또 내 몸이 별로면 안 갔다 오고, 뭐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쇼펜하우머는 이런 개념에 입각해서 사유를 해야 저 들끓러오는 의지들에게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 세상을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오성이에요. 네, 이거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오성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비율, 기하학, 분류, 공식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표상의 현실 세계를 요목조목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자, 비율은 어떤 수에 대한 비의 값이래요. 1대2, 4대16, 이런 비율이 딱딱 맞는 어떤 양태에서 자신의 지금 현 상황과 지금 사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역동과 그 의지, 들끓는 맹봉적이고 이제 충동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좀 표현하게 보는 거죠. 기하학은 공간 안에 있는 도형의 성질들, 이 공간 안에서의 배치들, 그 어떤 힘의 균형들, 이런 것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조직에 들어와 있는다거나 이런 사고. 자, 분류라는 것은 개념이나 주제를 인지하고 그것에 맞게 분류하는, 분열자여가지고 이거에 섞여 저거에 섞여 막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딱 어떤 주제에 맞춰서 잘 분류하여서
선행해야 되는 거, 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거. 우리 집에서는요 이걸 먼저 했는데요,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아빠가 이걸 먼저,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배제한 원리와 원칙과 자역 법칙에 의해서 나의 어떤 경험에 대한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서 생긴 공식으로 나의 상황과 대상관계와 힘의 역동과 비례와 무게감에 대한 공식으로 대입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시간. 잠깐만 봐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고 반응하지 않겠죠. 반응이 오면 오성에 입각해서 비례, 기하학, 분류, 공식에 의해서 생각과 사유를 하겠지. 이 공간이 정신성이 태동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렇다는 거죠. 네, 디오 이거 갖고 싶어요. 인과성에 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오성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과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예외 상태인데요, 그런 거 없고 예외 다 없고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의해서,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칙적인 세계인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이 하는 영역인 거죠. 과학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근거율에 따라서 우리에게 현상이며 현상의 법칙, 연관이며 또 그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자꾸 이제 추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반응이 있고 저 사람이 저랬어, 감정적으로 나아가거나 그냥 자기의 짧은 어떤 견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상하며 대입하며 공식에 입각하여서 전체 툴 가운데 이제 사유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해낼 수 있는 게 인과성인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비혼 파티가 열려요. 비혼 파티 때 이 좌표를 분명히 이제 누군가 이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행이 있죠. 열이 있고. 자, 행, 베타 요소. 내가 지금 경험한 오의 경험.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물 자체, 이제 쇼펜하우머가 얘기하는 그 의지, 이것들을 경험했어. 꽉꽉 덩어리 챈 채로 소화되지 않는 베타 요소 수준으로 내 정신성이 갈 것이냐, 좀 알파 기능을 통해서 소화된 알파 요소까지 가느냐, 꿈 사고 정도까지 연상할 수 있느냐, 전 개념화, 개념화 전까지 갈 수 있느냐, 개념화, 이제 또 개념, 그리고 저 과학적 영역 법칙, 방금 말한 기하학적인 거, 비율적인 거, 공식적인 것에 이 내가 경험한 어떤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질성을 대입할 수 있는 사고까지 갖느냐, 그것이 수학적 공식으로 내가 이럴 땐 이런 경험, 저럴 때 저런 경험이 아니라 이 모든 경험이 수학적 사고로 정립될 수 있는 사고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정신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표상, 현실 어떤 그 재앙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정립되고 급하지 않고 조급해서, 사실 조급해서 벌어지는 일들 대부분이잖아요. 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필요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지금의 잠깐의 어떤 그 사유 때문에 흥미를 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제 삶에서 많이 지표화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법칙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그 대상과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저에게 있는 우둔함이라 하는 겁니다. 오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우둔함을 범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 진짜 여기 바보 같니가 아니라 오성적 사고를 못하는구나. 오성적 사유로 법칙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넣었다 뺐다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둔함은 인과성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둔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동기에 의한 연쇄의 관계, 이런 연결성을 찾지 못하는 무지가 악인 거죠. 이런 파악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갑자기 출현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당황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관계를 통찰하지 못해서 마법이고 기적을 신봉한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만 계속 주창하게 되는, 갑자기 모든 걸 뭐 신이 다 고쳐줄 거야. 왜냐? 나는 착하니까.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오성적 사회를 못하는 이런 형태면은 참 삶에 오류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법이나 기정을 신봉하기 마련인 것은 참 오성적 사고를 못하는 우둔함이 있다라고 이제 쇼펜하우머는 얘기합니다. 심지어 옹졸하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옹졸하기가 짝이 없는데 잘 삐져요. 막 상처도 많고. 저도 되게 그랬어요. 맨날 놀이터 가면은 구석에 있고 뭐가 또 안 풀린 거죠. 보면은 원래 원칙대로 내가 이랬을 땐 저 사람이 저럴 거다라는 법칙적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옹졸하고 쪼잔하고 마음이 어떤 좀 그런 것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이 옹졸함의 바보스러움은 오성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내 경험을 배제한 법칙적으로 흘러가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감정적인 커넥션만 있는 상태가 이제 옹졸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성, 다음에 말할 종합, 그 종합을 위해서 나의 경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오성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이거에 입각해서 아, 내가 지금 나의 위치가 또 내가 이걸 또 감당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성의 역할인데, 그 이성은 오성 뒤에 와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죠.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냥 설익은 지식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여기서 단촐하게 원리적인 것들을 빨리 단촐해서 빨리 종합해버리자. 이러면 좀 오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배제된 것들에서 출현되는 대상과의 감정에서 옹졸한 나의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봤습니다. 항상 이성이 오성의 후견을 맞도록 하였고 보편적인 개념, 규칙, 경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옹졸한 상태, 오성적 사유를 못하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런 통찰은 오성과 동일하며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둔함과 옹졸함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유가 참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숙고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성인데요. 이성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나무를 인식했어요. 오성과 기하학을 이제 인식했어요. 그것을 추상하고 보편적으로 숲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성이다라고 합니다. 오성, 음악이 그렇죠. 음악은 철저히 수학이에요. 화음, 화성, 박자 하나의 정확한 그 표기, 절차. 오성이 감성, 자연의 어떤 감성과 개인의 감정을, 주관의 세계를 같이 통합하고 있는 활동으로서 음악이 최고의 이성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종당의 성찰의 세계로 이제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오성적인 사유를 하고 가치관을 이제 개념에 입각해서 하나 알아갔는데 이것이 종합적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뭐 이런지 저런지 뭐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언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찰과 그림이 좋았더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고 스승님을 찾아가고 책에서 답을 찾는 이유는 이런 오성에 입각한 사유를 했는데 적절한 때가 그 이성의 활동이 좀 부족할 때마다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고뇌를 초월할 수 있고 불사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연쇄적인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초월과 불사신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저분은 어떻게 저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같은 책을 읽었는데 저 영역까지 저 저자의 뜻과 어떤 해안을 발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이성의 종합을 이룰 수 있지라고 봤을 때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타고 질문하고 나아가면서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저자의 생각을 쭉쭉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성의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경우에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특히나 주도하는 건 배치를 잘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이성의 영역이 훌륭하신 분들, 이성의 영역의 정신성으로 근거되어서 의지가 표상화되신 분들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북클럽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이제 집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모든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성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께 이제 지혜를 또 전달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추리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성이다라고 합니다. 네. 결론인데요. 이런 물 자체라는 거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세계라는 거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의지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상으로 되는지 인식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술이며 이제 독창적인 천재의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예술을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 의지가 표상이 될 수 있는 참 천재성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특히나 이제 베토벤을 찬양했는데 베토벤의 심포니 1번 이제 들어보시면
그냥 자연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자기의 주관으로 나 이렇게 자연을 그릴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의도가 아니라 다 자기는 자기의 주관과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성적 사유로 그리고 이성의 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한순간에 완전한 포기한 상태로 그 작곡을 했다는 거죠. 순수하게 선언적으로 이미 있었던 자연을 인식하는 주관으로서 맑은 세계의 눈으로만 남는 능력, 이것이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음악에 있는 어떤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경험,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붙잡았던 어떤 표상들, 이거를 놓지 못해요. 이것을 이제 좀 내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고찰해 봐야 되는 게 의지와 세계로서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어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다 담으려니까 지금 또 담았는데 또 이것들을 또 배제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또 고찰해야 되니까 지식을 더하는 자는 동시에 근심을 더한다. 우리의 목요일의 이 시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지금 고심은 나의 천재성이며 고통을 겪는 것이고 지식을 더하는 자의 근심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객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으로서 이제 표상이 되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나는 지금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